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 서울 용산구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이번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 뉴스핌 김유정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상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이 하늘이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춘천 35도, 안동이 36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 구정 현안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용산구 최초의 사선 구청장에 오르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91년에 1기 용산구 의회 의원으로 용산구와 연을 맺기 시작하셔가지고 네. 민선 2기 1998년에 당시에 43세 나이로 최연소 구청장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민선 5기, 6기에 이어서 이번 7기까지 맡게 되면서 소위 용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산 구민분들이 구청장님을 이번에 또 선택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에 용산 최초로 저에게 사선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30만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지방선거는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고 달라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누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적임자인가, 일꾼인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저에게 이제 구정을 몇 개 주셔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장현이가 구청장을 하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산호를 계속해서 순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맡아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정을 맡아오신 거는 제가 1991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용산에서 거주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죠? 한 40년 됐습니다. 아유, 용산 전문가가 많네요. 민선 7기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서 사선은 최다선이고요. 3명밖에 안 돼요. 선배 중에 선배 구청장인데 이번에 또 바쁜 일을 하나 더 맡으셨잖아요. 서울시 구청장 협의 회장도 담당하게 되셨는데 네.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이제 우리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예.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협치하는 것만큼 또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간에 서로 이렇게 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출산 대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함께 예산도 출자를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은 지방 정부 간에 경합도 해야 되겠지만은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정책을 같이 공동 전선으로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은 서울시와 구청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장이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네. 또 우리 단체들끼리 지방 정부들끼리 단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아마 그런 것을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집은 용산인데 직장은 마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사실 여러 개 구에 걸쳐 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동력을 더 얻을 것 같은데 이번에 구청장 협의회장 되시면서 용산이 그런 좀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것도 다 하늘이 허락을 해야 되는 일이고 네.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많으시고 임기 동안 뭐 여러 가지 고난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8년 동안 일단 3연임제 하시고 계시니까 지난 8년간 성과랑 또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지난 8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큰 성과,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용산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크게 발전해가는 도시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에서는 안전사고, 걱정할 만큼의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여론이, 의견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이라든가 뭐 집단적으로라든가 이런 민원인들이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가 또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참 조용하게 모두가 다 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들이 가장 큰 성과다. 또 물론 이제 뭐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또 나와서 많은 이제 상들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용산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내실을 기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단체장은 이제 3년 하게 되면은 다음 선거는 출마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마지막 임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도 바쁘실 것 같아요. 할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더불어 잘 사는 용산 시대를 이제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비전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제가 구청장이 돼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 시대다. 우리 용산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유수한 도시들과 어깨를 겨루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 임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무제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의선이 연결되고 나면은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에서 내리는 곳.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하는 도시. 그곳이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 시발역이고 종착역이 우리 용산인데 우리 용산에는 정말로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용산 공원이라든가 국가공원이라든가 또 국제 업무단지라든가 그리고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경부선이 지하화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많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인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두가 꿈을 꾸는 그런 도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여행을 그때 기억으로는 무궁화호도 아니고 통일호를 타고서 경주 갔었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차 타고서 진짜 유라시아 쪽으로 수학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네요. 용산구는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오래된 건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도 지금 뜨거운 곳인데
얼마 전에는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용산역 부근에서 4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 지금 안전하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구청장님 머릿속에 1순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우리 용산이 서울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학교도 100년이 넘는 학교가 거의 1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전체 면적의 한 70%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현장의 공사들이 막힘없이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용산역 앞에 그 5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4층 건물이 내려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아무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경상이었었는데 그것이 다행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도 늘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 계획이 아주 크게 대형으로 이렇게 우리 용산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방심을 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가 구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대개 개발하면 원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예, 센트리피케이션이 요즘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라든가 뭐 조합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요.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서울에 청년주택을 2군데씩이나 짓고 있는 곳은 용산입니다. 예.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용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천지개벽이다 또는 정말로 용산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냐 발전될 수 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네.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싱가포르에서 얘기를 했던 용산 마스터 플랜의 일환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미군부대 이전하면서 이제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에 이제 공원이 개발이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이냐. 생태공원이냐, 뭐 역사공원이냐, 문화공원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11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땅이었으면서도 우리들이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금단의 땅입니다. 네.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공원이 되는데 이 공원이 역사와 그러니까 생태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공원에는 과거에 14,400칸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3만 기가 넘는 그 안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사람들의 유태까지도 다 헐어서 만든 부대인데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후손들을 위한 생태가 어우러진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온전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제 미군들 잔류시설이거든. 네. 한미연합사는 우리들 요구에 의해서 이제 국방부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그 안에는 드래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호텔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국가공원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히 용산 공원을 센트럴 파크라든가 영국의 하이든 파크를 능가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네. 센트럴 파크이든 미국의 센트럴 파크이든 영국의 하이든 파크이든 가면은 호텔은 그냥 여인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옮겨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부분이 지금
오염이 돼 있거든요. 네네. 어디까지 오염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오염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지금 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용산도 정말로 이 공원을 조성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 협력단을 만들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관할을 하고 있는 그 관할 구청장으로서 제가 소임을 다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오염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당시 소파 규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 부분도 좀 잘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구민 복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용산구도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초의 치매 안심마을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산 인구의 약 한 16%가 그 노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통계를 봤더니 우리 용산에도 지금 치매 판정을 받은 분들이 1,800명이 넘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 치매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치매가 걸리면 대개 요양원을 보내는데 요양원이라는 곳이 통제, 격리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는 양주에다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평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땅을 더 구입을 하고 해가지고 예. 이 가칭입니다. 아직 뭐 이름이 붙은 건 아닌데 정식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 요양사가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케어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를 하고 그래서 이 치매는 낫는 병은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멈춰야 되겠고 진행이 되더라도 가장 천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모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치매 환자들이 네. 문화생활도 함께 즐기고 그러는 그런 시설 그래서 맨발로 땅도 걷고 햇볕도 쏘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산 치매 안심 마을에다 가칭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요. 이미 우리는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마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치매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여쭤볼게요. 민선 7기 공약에서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원래 용산에는 이제 순찬양 대학병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대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대 부속병원이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그 건강에 걱정이 많고 그래서 병원을 더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치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이라고 사장님하고 네. 제가 잘 의논을 해서 이번에 개발이 되는 국제 업무단지 안에다가 약 한 7,000평의 그 부지에 대형 종합병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MOU도 체결하고 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네. 우리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저희가 초대하기 전에 미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하나를 좀 골라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예, 드렸잖아요. 예. 어떤 노래 골라오셨는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태진아 선생님하고 강남이라고는 가수가 부르는 전통시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 가자 전통시장 가자 경제 살리러 가자 이런 네. 가사인데 요즘에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탓을 하고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 그 백화점도 좋고 뭐 이마트도 좋겠지만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래서 서로 돕고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태진아와 강남이 부른 전통시장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장형 서울 용산구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 뉴스핌 김유정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 톡톡에서는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 상식 들어보겠습니다. 2분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지난주부터 여름 휴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휴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뉴스핌의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해외 여행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37도까지 낮 기온이 오를 정도로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지방,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시원한 여행지로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행기 타고 2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홋카이도보다 북해도라고 하면 좀 더 많이 이제 친숙하실데요. 네. 이게 북해도는 우리나라식으로 한자를 읽은 표현이고요. 일본어로는 이제 홋카이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 요즘에 일본 여행 국내 여행 못지않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데 글쎄요, 북해도, 홋카이도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북해도는 이제 연 평균 기온이 21도라서 특히 여름에 가기 좋아요. 네. 그리고 도쿄나 서울이 좀 무더위로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쿄가 또 시원한 점이 가장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제 도쿄나 다른 오사카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네. 좀 비슷한데요. 홋카이도는 좀 특별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삿포로, 홋카이도 이쪽은 겨울 여행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여름에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원래 삿포로, 홋카이도 하면 그 눈 덮인 장면을 많이 유명하잖아요. 딱 떠올리시는데요. 심지어 네. 이제 눈하면 떠오르는 영화 러브레터. 네, 오긴키 데스까. 네, 잘 되시고. 그 영화도 사실 그 홋카이도의 오타루라는 지역에서 또 촬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겨울 여행지로 인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런데 여기가 일단 시내인 삿포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맥주 이름이랑도 또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맥주를 또 마셔보실 수 있는 곳도 있고 맥주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가이드랑 함께 맥주 역사랑 맥주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특별해요. 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곳은 시음 코너인데요. 좋죠. 네, 여기 삿포로에서만 마셔볼 수 있는 맥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맥주를 한 600엔 정도만 지불하시면 세 종류의 맥주를 맛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만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 굉장히 네. 좋죠. 그래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음 코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맥주 공장을 견학 가면 단체 견학 가면은 거기서 시음 코너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네. 맥주 맛있겠네요. 네. 그 다른 볼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아주 맥주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딱 마침 내일부터 삿포로 맥주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급 여행 가셔도 괜찮고요. 네. 삿포로 중심에 있는 오도리 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인데요.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오도리 공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삿포로 시가지 중심에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도심 공원인데 이게 약간 길게 도로 사이에 있는 공원이에요. 근데 폭이 67m라서 생각보다 넓은 공원인데 네. 화려한 꽃이나 그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제가
올해 5월에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때 졸업식 시즌인지 거기 현지 삿포로 시내에 아하. 있는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그 가운을 입고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되게 친숙한 공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우리 고3 학생들도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니까. 네, 맞아요. 거기도 그 봄쯤 해서 찍고 있었군요. 네네네. 맥주 축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맥주 축제는 8월 15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네. 여름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한 맥주 축제가 1km 정도로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하. 그리고 13,000석이 깔려 있을 정도로 맥주 축제가 엄청 큰데요. 네. 삿포로에서 있는 뭐 맥주는 물론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양조장에서 있는 맥주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온 맥주 브랜드도 마셔보실 수 있어가지고 맥주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여름에 꼭 가보셔야 되는 게 또 삿포로 맥주 축제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늦게까지 술을 먹는 문화잖아요. 밤 그렇죠. 12시, 11시 이렇게까지 넘겨가면서. 그러시나 봐요, 기자님. 네. 저 아닌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삿포로 맥주 축제는 밤 9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맥주 한 잔 곁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안주거리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맥주랑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맥주 축제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km 정도 되는 네. 13,000석 규모. 와,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테이블이 쫙 깔려져 있고 네. 중앙에 뭐 맥주 조형물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병을 딱 마주하면서 건배하고 있는데 네. 그 맥주 축제 하는 동네는 시끌벅적하겠어요. 네, 맞아요. 때는. 삿포로 시내는 정말 하루 종일 시끌벅적할 정도로 네. 그렇고 축제가 열리는 오도리 공원은 거의 축제가 안 열리는 기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매일 축제가 열려요. 뭐 맥주 축제도 열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 네.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또 눈 축제도 열리고 늘 축제가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재밌는 축제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근데 또 삿포로만 보고 오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쉬워요. 네. 사실은 홋카이도 하면 제일 중요한 여름 여행지가 비에이랑 후라노라는 곳인데요. 네. 이 두 곳에서는 라벤더 꽃의 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특이하네요. 네, 라벤더의 드넓은 밭은 남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2시간만 걸려도 남프랑스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후라노를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비에이는 그 비에이의 제일 유명한 청해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호수는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푸른색 호수인데 약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푸른색이라서 그 어떤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냐면 아주 맑은 가을 하늘의 푸른색 있잖아요. 네. 그 푸른색의 호수이기 때문에 요정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의 호수거든요. 이거는 겨울에 가시면 다 얼어붙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래요? 호수예요. 네. 그래서 그 예쁜 호수 사진을 보시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겨울 여행지로 알고 계시다 보니까 겨울에 가셔서 내가 생각했던 데가 그럴 수 아닌데? 있겠다. 라고 네. 생각하시긴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절대 못 보시고 여름에만 보실 수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청해 호수를 찾아봤는데 네. 하늘하고 데칼코마니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맛집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홋카이도 가면 뭘 먹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홋카이도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네. 홋카이도산 하면 청정 지역에서 자란 음식물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특히 멜론이 홋카이도 산이 맛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달고 네. 우리 동양권에서 맛볼 수 없는 멜론의 맛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멜론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멜론을 직접 드셔도 좋고 멜론을 이용한 빼빼로 같은 과자라든지 네, 막대 과자. 네, 과자 같은 과자도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멜론으로 만들어진 것들 많이 드셔보면 좋고요. 대게 요리도 좀 유명해요. 그래서 대게로 만든 코스 요리도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셔보시면 좋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양고기 구이인데요. 이 양고기 구이를 특이하게 징기스칸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고기들, 양고기 부속물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네. 홋카이도에서 명물이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뭐 네. 음식하고 후식으로 멜론 먹으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맞아요. 네, 홋카이도, 북해도 여행 추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요일 초복이었는데 엊그제요. 폭염의 기세가 엄청나요. 좀 영양가 있는 음식 좀 드셨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오셔서 네. 대원분들 기사 알려주신다고 아유. 삼계탕 많이 끓여주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게 네. 언제까지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무서운 게 좀 이런 찜통더위가요, 계속 8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여름은 장마가 유난히 또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폭염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망자도 네. 벌써 나왔고요. 그쵸, 이제 저희가 봤더니 최근 나흘 동안만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요, 285명이 발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이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 환자가 551명이고 이 중에 4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폭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불과 이틀 만에 8명이나 사망을 했고 주말 동안 계속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무려 1,50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네. 당시 교토의 경우 38.7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구나 경북, 경남은 38도에 다다르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마다 폭염주의보, 경보가 날마다 내려지고 쭉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런 특보가 내려지면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고 일 기온이 33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는 주의보, 35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에는요, 낮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하신다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세요. 항상 또 물을 휴대하면서 수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물을 좀 많이 마시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모든 분들이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혈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폭염에 더 취약하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전문의에게 또 물어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로 인해서 또 심박동도 증가하고요.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더우면 좀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과도한 이 땀 배출로 탈수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이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날 더울 때 목마르니까 아이스 커피 많이들 마시는데 아까 카페인 들어간 음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카페인은요, 이뇨작용, 소변 배출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같은 음료를 마시게 되면 신체 수분이 빠지면서 탈수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폭염에 음주는 당연히 위험하고요. 아하. 음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온 음료가 좋겠죠. 네. 앞서서 삿포로 맥주 축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낮에 물 대신해서 드시는 건 안 되겠습니다. 적당량 드시고요. 평소에는 물,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소방에서도 이제 폭염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폭염 대비 서비스가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는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119 폭염 휴게실을 운영합니다. 네. 서울 전역에 있는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이니까요, 오며 가다 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언제든 방문하셔서 쉬어가시면 좋아요. 네. 또한 119 상황실에서는요,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법, 소방서 외에 지역별 무더위 쉼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119에 좀 전화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19에서도 출동 아닌 온열질환 문의 안내도 받고 있으니까요. 일사병, 열사병이 의심되는데 병원에 가긴 애매한 것 같다 하시면 또 너무 고민 마시고 119 신고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아요. 네. 또 이외에도 무더위 쉼터도 집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 좀 이렇게 전기세 아까우셔가지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러신 분들은 좀 가까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소방서 등의 무더위 쉼터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적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기 좀 부담스럽죠. 역시 맞아요. 이런 서비스 좋네요. 그러면은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온열 질환의 경우에는요, 일사병, 열사병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더운 날 갑자기 쓰러지는 열실신은 급격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눈앞이 캄캄해지다가 실신을 하고요. 열탈진은 온몸이 떨리는 열경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구토 증세를 경험하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죠. 일사병과 열사병은 두통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열사병은 좀 고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이 나타난 경우 우선적으로 햇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열탈진은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소량 섭취하고, 열경련이 동반된 경우에는 경련 부위를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열실신의 경우는요, 다리를 심장 위쪽으로 위치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의식이 없을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하신 뒤 찬물이나 얼음을 좀 몸에 적셔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의식이 없은 경우에 물을 마시게 하면 위험하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7월 19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시원한 노래 띄워드리죠. 윤종신이 부르는 즉흥여행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